지금은 우리가 힘이 생기고 어느 정도 주장할 능력이 되고 하니까 당당하게 주장하니까 일본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쟤들 왜 저래?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이렇게 이제 반응한 거죠. 이게 혐한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지금 제가 인하대학에서 일본 정치와 외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바다로 완전히 접해 있잖아요. 센카쿠 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만하고 뭐 가깝기도 하고, 최근에 중국이 대만 주변에 막 군사 훈련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도 옮기고 미국에도 새로 짓고 유럽에도 새로 짓고, 혹시 그게 만약에 문제 생기더라도 분산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자, 그런데 대만 문제를 보면은 대만 바로 옆에 센카쿠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센카쿠 제도는 일본 영토라고 일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중국은 또 자기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자, 독도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독도에는 거기 경찰들이 20여 명이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주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 땅이다 그러고 계속 문제 제기하잖아요. 센카쿠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의 등대 조사가 없습니다. 그 섬 전체가 일본 거라 그러지만 일본의 표식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일본 거라 그러냐? 일본의 순시선이 돌면서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중국도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똑같이 일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료 지배하고 있냐?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중국이 계속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터진 다음에 센카쿠 제도에서 터질 거라 그런 얘기를 해요. 대만하고 가깝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일본은 받아들이고, 근데 그 센카쿠 제도가요, 그 밑에 석유 매장량이 이라크 매장량보다 많다는 얘기가 68년도 국제연합이 조사를 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센카쿠 제도 자체만 해도 그 영토가 독도의 50배예요. 그걸 만약에 중국이 밀고 들어와서 그걸 탈취해버리면은 독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일본은 그 위기의식을 계속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센카쿠 제도만 중국이 밀고 들어오면 끝나느냐? 그 다음은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가 옛날에 500년 가까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명백히. 왕이 바뀔 때마다 중국에서 사신이 내려와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인정하고 그런 행사들을 했는 그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내가 오키나와 여러 번 출장 가서 취재도 하고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잘 아는데, 오키나와 그 옛날에 슈리성이라고 류큐 왕국이 있었던 그 성을 보면은 그 건물 자체가요, 중국의 자금성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일본의 냄새보다는 중국의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걸 보면은 중국이 오키나와는 옛날에 우리가 간접 통치하던 우리 땅이야 주장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만은 아니다, 느낌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은 접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그게 엄청나게 지금 핫 이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기의식이 남보다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그 다음은 센카쿠 제도고 그 다음은 오키나와다. 그거는 중국이 팽창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은 왜 대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센카쿠 제도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그게 다 걸리잖아요. 일본에 항상 그 순시선에 검문을 당해야 되고, 우리 영토 지나가면은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의 패권 도전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태평양을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밀고 나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딱 걸리는 게 센카쿠 제도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예요. 사실은 현실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중국이 워낙 지금 경제가 안 좋아져서 미국이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있고 해서 중국이 휘청휘청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2030년, 2040년 정도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자, 중국이 그렇게 이제 된다고 가정했을 게 대만을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고, 집어삼키면 그 다음에 센카쿠 제도고 그 다음은 오키나와다. 이게 차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두려워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방법은 국제법하고 뭐 전쟁을 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국제법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잖아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그건 성립이 안 되니까 그거는 아예 예외로 치고, 그러면 유일하게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본이 군사력 가지고 독도를 탈취하는 순간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센카쿠 제도 탈취해버릴 거예요. 중국이 왜 지금 탈취 못하느냐? 먼저 하면 침략 국가가 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일본이 군사력 가지고 독도를 탈취하네? 그럼 우리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명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도 군사력 가지고 독도 탈취했지 않냐?
그러면 중국은 이제 그 세계 어떤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탈취할 거예요. 그럼 일본은 바보가 아닌 이상 센카쿠 제도는 독도보다 50배 크고 그다음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그거 뺏기는 것을 놔두면서 독도를 탈취하겠어요? 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지 않을 거라. 나는 그렇게 해서 독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일본은 말로만 할 뿐이지 군사력까지 할 수는 없다. 이 문제가 존재하는 한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일본은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엄청 강조합니다. 한국이 만약에요 여기에 가담한다. 중국의 반대편에 가담한다. 그게 한미일 공조잖아요. 과거에만 해도 한미일 공조 그렇게 강조 안 했어요. 지난 정부에만 해도. 왜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한미일 공조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죠.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 할수록 중국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미일 공조 강조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그걸 강조하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한미일 공조가 가장 갈망하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미국은 당연히 혼자 맞기 벅차니까 한국도 좀 도와줘, 일본도 도와줘 하긴 하겠지만 가장 한미일 공조를 강하게 원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말해요. 일본은 한국을 중국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도 한미일 공조는 립 서비스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국익에 맞게 가는 겁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한미일 공조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중국하고 관계를 한국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일본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들이 이기면 뒤에서 얼마나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얘기하지만 우리만 괜히 한미일 공조를 너무 앞세워가지고 전위대 같이 나갈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미일 공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이 워낙 그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닌 권위주의적으로 약간의 폭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랑 외교를 그러죠. 늑대 외교 같이 너무 힘을 막 과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측면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공조에 발을 담그는 거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 내가 볼 때는 하는 척 하면서 우리 실리를 챙기는 부분은 반드시 그거는 중요하다.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중국하고 뒷거래 많이 합니다. 한미일 공조 강조하면서도. 거기에다가 미국 한번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요. 한미일 공조 언제 주장했다는 듯이 내팽개치고 아메리카 퍼스트 외칠 겁니다. 그때 한미일 공조 외치면 바보 취급 당할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한미일 공조라는 거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트럼프가 미국을 철수하면 우리 핵무장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왜냐? 명분이 충분히 되죠. 지금까지는 미국의 해구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어요. 해구산이 뭡니까? 지금 북한이 한국에다 핵무기를 날리면은 대신 미국이 북한에다 한 방 때려주겠다. 이게 해구산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을 때는 미국이 핵무기 떨어뜨리면 미국의 워싱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미국의 큰 도시를 한 방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얘기했어요. 미국은 북한이 펀치를 때려봐야 닿지 않는 데 있을 때는 이게 펀치가 아니죠. 아무런 그 위협을 못 느끼죠. 근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해구산은 이제 트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북한이 한국에 때렸을 때 그게 반발해가지고 미국이 북한에다가 핵무기를 떠든다. 그러면 북한이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한 방 날릴 텐데 미국이 그렇게 했냐? 천만의 말씀. 미국이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구산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60, 70% 가까이가 핵무장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핵무장 하면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도 안전해지고 이 동북아가 오히려 힘의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해진다고 나는 봐요. 북한도 함부로 한국을 이제 저렇게까지 업신여기고 막 막말하고 저렇게 못하죠. 지금은 막말하고 마구 대하는 이유가 지들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자기들 하라는 대로 할 거라고 착각하고 앉았는데 천만의 말씀. 한국이 그런 한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미군을 정말 철수한다 그러면은 한국이 핵무장하자는 얘기는 여론도 많이 올라갈 거고 실질적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건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바게닝 카드로서 이제 미군 철수하겠다. 그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결코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철수한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학자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국을 핵우산 해줄 수 없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핵우산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독자적으로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대한 중국을 견제하고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또 북한을 견제하고 오히려 더 미국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주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핵무장하는 순간 한국은 사실은 지금 현재 무기만 해도요 거의 5위 정도 수준이 돼요. 국가 파워가. 핵무장하는 순간요 거의 세계에서 4대 강국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쓴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일역전 되면 뭐가 좋다고? 그래서 와 기분 좋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한일역전이 되면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하니까 일본은 이 수직사회예요. 일본은 힘이 있는 사람이 갑질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얼질하는 게 그게 보편화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갑질하는 순간 쥐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반발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이게 한국 사회예요. 그런데 일본이 자국 내에서 갑질하던 걸 이 국가한테도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자기보다 힘없는 한국이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갑질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해자가 갑질하잖아. 그럼 피해자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그냥 잘난 것만 가지고 갑질하는 것도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할 것도 있고 좀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있고 하니까 꾹꾹 참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힘이 생기고 어느 정도 주장할 충분히 능력이 되고 하니까 당당하게 주장하니까 일본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쟤들 왜 저래?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이렇게 이제 반응한 거죠. 이게 혐한이에요. 혐한이 엄청나게 심해졌는데 대등해지니까 힘의 안오미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일본은 수직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가 갑이면 갑이고 아니면 어리면 어린데 이게 갑도 아니고 얼도 아닌 이 관계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해 혐한이 엄청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서서히 바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이 이제 서서히 역전이 돼가지고 한국이 갑이 되는 순간요. 일본은 얼질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해 국가가 피해 국가에게 얼질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힘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일본만큼 그렇게 갑질은 안 하겠지만 한국 요구를 당당히 하면은 일본은 힘이 없게 되면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얼질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볼 때는 이 동북아가 상당히 평화로워지고 조용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역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예요. 한국이 한일 역전이 돼가지고 갑의 위치에 오고 일본이 어려의 위치에 왔는데 한국은 일본같이 그렇게 야비하게 갑질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은 품격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포옹해주고 그러면 이 동북아가 엄청나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한일역전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 오셔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요. 내용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찾아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